조선 제6대 임금이 왕위에 오른 것은 겨우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에 옥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임금에게는 한 가지 불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심 많은 숙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숙부 수양대군은 조카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에 칼을 들었습니다.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그 피바람 속에서 김종서, 황보인 같은 충신들의 목이 하룻밤 사이에 떨어졌고 어린 임금 곁을 지키던 신하들은 모조리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숙부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왕위를 내놓으라고. 12살의 왕이 된 아이는 14살의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상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궁궐 한쪽 구석에 유폐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숙부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단종보기 운동이 발각되자 숙부는 더 이상 조카를 살려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왕의 지위마저 박탈하고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뒤 강원도 영월 땅 끝으로 유배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서기 1457년 여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400여 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16살 소녀는 그 긴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가마도 없었고 수행하는 관원도 고작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해가 지면 산길 옆 주막에서 쪽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한양을 떠날 때 소년의 등 뒤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궁녀들과 늙은 내관들이 울며 배웅했지만 아무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가면 역적이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영월에 도착한 소년이 처음 마주한 것은 청령포라는 곳이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막힌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곳을 유배지로 정하면서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녀는 그 외진 땅에 발을 디디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머리 위로 보이는 것은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하늘뿐이었고 귀에 들리는 것은 강물 소리와 새 소리뿐이었습니다. 불과 2해 전까지 수백 명의 신하가 고개를 조아리던 그 어린 임금이 이제 강물 소리만 벗삼아 홀로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광천골이라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20가구 남짓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촌장은 엄씨성을 가진 사내였는데 나이 50을 넘긴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었고 벼슬을 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가뭄이 들면 함께 하늘을 우러르며 비를 빌고 홍수가 나면 앞장서서 둑을 쌓는 그런 평범한 촌장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어흥도입니다. 어흥도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었던 분이 유배를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6살밖에 안 된 어린 분이 홀로 이 산골까지 쫓겨온다는 것입니다. 어흥도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는 두려워했습니다. 유배 온 죄인과 가까이 하면 자기들도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정에서는 유배지 주민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말 것이며 음식이나 물건을 주는 것도 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기면 영모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비록 왕위에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한때 이 나라의 임금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1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굶주리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어몽도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충성이니 영몬이 하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끼 내어주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몽도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한 할머니였지만 손만큼은 마을에서 소문이 난 분이었습니다. 어몽도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배 오신 어린 분에게 밥 한 상 지어 드리고 싶다고.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어몽도의 어머니가 지은 밥상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갓 지은 보리밥에 된장을 풀어 끓인 국 한 그릇, 물을 넣어 만든 짠지 한 종지, 그리고 고추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양반가의 밥상도 아니었고 궁궐의 수라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산골 마을 촌장네 늙은 어머니가 있는 것 없는 것 긁어모아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밥상을 들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 청령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몽도는 밤이면 몰래 강을 건넜습니다. 여름이라 물이 불어 있어서 가슴까지 물에 잠겼지만 한 손으로는 밥상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살을 헤치며 건넜습니다. 밥상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소년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져온 얇은 옷 한 벌이 전부였고 이불은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더위는 견딜만 했지만 모기와 벌레가 극성이었고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소년은 어몽도를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사람이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몽도는 말없이 밥상을 소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리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년은 그 밥상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이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것이 언제였을까를. 한양에서 영월까지 오는 열흘이 넘는 길 위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해서도 관에서 내려주는 것이라고는 쌀 한 되와 반찬거리 약간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감시하는 관원들이 중간에서 빼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유배 온 죄인에게 잘해줘봐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으니까요. 16살 소년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밤중에 강을 건너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소년에게 이 보리밥 한 그릇은 그 어떤 궁궐의 수라상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숟가락을 들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큰 소리를 내면 감시하는 군사들이 달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입을 꾹 다문 채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보리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몽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소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촌장의 눈시울도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이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뒤로 소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양의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고 궁녀들은 눈물을 삼키며 떠나갔고 유백일에서 만난 사람들은 죄인을 보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산골 촌장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밥 한 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밥 한 상에는 충성이니 의린이 하는 거창한 것이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배고플까 걱정하는 어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이 울음을 터뜨린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어흥도는 밤마다 강을 건넜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건넜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건넜습니다. 어떤 날은 생선 한 마리를 구해왔고 어떤 날은 산에서 캔 나무를 가져왔고 어떤 날은 어머니가 담근 김치 한 보시기를 들고 왔습니다. 소년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위를 둘러싼 음모와 배신 속에서 자란 아이였으니 누군가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흥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고 밥상을 거두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보상을 바란 적도 없었고 자기가 한 일을 누구에게 알린 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흥도가 밥상을 놓고 돌아가려 하면 소매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년에게 어흥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흥도는 소년의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해 농사는 어떤지, 산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망쳐놓았다는 이야기, 마을 아이가 첫걸음을 뗐다는 이야기. 궁궐에서 나고 자란 소년에게 산골 마을의 소소한 일상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소년이 웃음을 보인 것은 어흥도 앞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들이닥쳤습니다. 청령포를 둘러싼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물은 점점 높아져 유배지 안까지 차올랐습니다. 소년이 머무는 작은 집이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급히 소년을 관풍원이라는 곳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관풍원은 청령포보다는 사정이 나았지만 여전히 감시가 삼엄했고 소년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흥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풍원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흥도는 관풍원 근처의 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나무를 해다 놓고 마당을 쓸고 지붕에 올라가 비가 새는 곳을 고쳤습니다. 감시하는 관원들의 눈에는 그저 부역을 하는 동네 촌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흥도의 진짜 목적은 소년 가까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게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어흥도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안악은 떡을 만들어 왔고
어떤 노인은 약초를 캐다 놓았고 어떤 아이는 잡은 물고기를 들고 와서 어몽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저 어린 분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모르는 천민이거나 양인이었습니다. 왕이 누구인지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억울하게 쫓겨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양에서는 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숙부는 영월에 보낸 조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어린 조카를 다시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관련자들은 무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의 복위 운동이 발각되자 숙부는 마침내 최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월에 사약을 보낸 것입니다. 사약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을 때 어몽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 산골 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정의 명을 거역할 힘도 없었고 군사를 모아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을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서기 1457년 10월 소녀는 17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약이 내려졌다는 기록도 있어서 정확한 경위는 역사 속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7살의 소년이 그 외진 산골에서 쓸쓸히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년이 죽은 뒤 조정에서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 쪽 친족, 어머니 쪽 친족, 아내 쪽 친족까지 모두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소년의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시신은 영월관아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신을 거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이 더워 시신은 점점 상해갔고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임금이었던 소년의 마지막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영월 고을의 양반들도 고개를 돌렸고 아전들도 못 본 척했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경고 앞에서 충성이고 의리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몽도가 나섰습니다. 이 투박한 산골 촌장이 시신을 거두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촌장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몽도의 늙은 어머니도 아들의 손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몽도에게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쓰려고 만들어둔 관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의 관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은 효도의 표시였습니다. 좋은 나무를 골라 정성껏 짜맞춘 관이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관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만든 관을 어린 임금에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어몽도는 혼자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상해가는 소년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혀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묻었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무덤이
파헤쳐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몽도는 홀로 그 무거운 관을 지고 산 길을 올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소년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표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도록 소나무 한 그루만 옆에 심어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몽도는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뿐 아니라 늙은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어몽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술을 익힌 장수도 아니었고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골에서 농사 짓고 마을 사람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이 목숨을 건 것입니다. 거창한 명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밤마다 강을 건너 밥을 가져다 주던 그 마음.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끝까지 간 것입니다. 시신이 버려져 있는데 외면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몽도가 시신을 거두었다는 소문은 결국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에서 즉각 처벌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숙부가 이 소식을 듣고 한참 침묵했다고 합니다. 조카를 죽인 자신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주변 신하들이 이 일을 덮자고 건의했다고도 합니다. 산골 촌장 하나를 잡아서 삼족을 멸한다 한들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민심만 흉흉해질 뿐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몽도는 당장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평온한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조정의 눈밖에 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숙부 세조도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예종도 일찍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 시대에 이르러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소년에 대한 재평가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 숙종대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소년은 왕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 대신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고 영월 산속 어딘가에 있던 그 이름 없는 무덤은 장릉이라는 왕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이 죽은 지 200년도 더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몽도에게도 마침내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영조대에 이르러 어몽도는 공조참판에 추증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산골 촌장에 불과했던 사람이 죽은 뒤에야 정삼품 벼슬을 받은 것입니다. 장릉 옆에는 어몽도의 사당이 세워졌고 그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을 찾는 사람들은 단종의 무덤 옆에 서 있는 어몽도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촌장이 죽어서도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몽도라는 사람이 보여준 것이 특별한 영웅의 행동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해주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영월의 양반들이 그랬고, 아전들이 그랬고, 조정의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학의 산골 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밥 한 상과 어머니를 위해 만든 관 한 굿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몽도는 어린 임금에게 밥을 해주었고 죽은 뒤에는 관에 넣어 묻어주었습니다. 살아서는 밥을 먹이고 죽어서는 묻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 밥을 먹이고 죽으면 묻어주는 것. 어몽도는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보리밥 한 상 위에 떨어지던 소년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배고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잃은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소년에게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보리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역사는 왕과 장군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때로는 이름 없는 촌장의 보리밥 한 상이 그 어떤 칼이나 권력보다 오래 남는 법입니다. 오늘 영월 장릉에 가면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서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면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종의 넋이 우는 것이라 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어몽도가 밤마다 강을 건너며 했을 거친 숨소리인지도 모릅니다. 한 손에 밥상을 들고 가슴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건너던 늙은 촌장의 숨소리. 500년이 넘도록 그 숨소리가 소나무 사이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월을 찾는 사람들은 장릉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갑니다. 단종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몽도의 동상 앞에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이는 울면서 가고 어떤 이는 말없이 갑니다. 왕도 촌장도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지 500년이 넘었지만 그 보리밥 한 상의 온기는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